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 그리고 방송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해왔죠. 100주년의 감동 속에 저는 우리 행평 100주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이면 우리 옛날 진주 청년회관에서 100정, 비백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진주의 선각자들이 한데 모여 행평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4월 5일 오늘이 바로 그 창립 기념일이고요. 올해로 96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매년 초청 강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셨는데요.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답게 우리 역사학계의 거목을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현대사 박사 1호로 유명하신 서중석 교수님이십니다. 강사님은 우리 리플릿의 한쪽 면을 다 채울 정도로 양력도 화려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자세한 저서와 양력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강연은 이게 있는 대로 선거와 민주화운동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등 역대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붕괴시킨 선거의 성격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부터 서중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해방운동도 일어나고 인간해방운동도 일어나고 노동쟁이, 농민쟁이가 거세게 일어남과 함께 23년에는 형평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이지만 독립운동은 그것 중에 한 일환인 겁니다. 독립운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제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압박받고 인간 모멸당하고 이런 것에서 일본인과 우리도 동등하다.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우리 한국인도 가질 필요가 있다. 갖겠다. 이런 선언이었고 그것이 국가 형태로서는 독립국가를 우리는 갖겠다. 원한다. 라는 걸 명백히 전 세계에 한국인 모두의 가슴으로서 올려 퍼지게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3.1운동은 해방과 더불어 수천 년 한국 역사에서 그만큼 위대한 운동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큰 운동입니다. 일단 민주화운동을 설명할 때도 그게 단순히 정치운동에 머무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만은 3.1운동과 해방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은 항상 우리가 되짚고 되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형평운동은 그런 3.1운동이 구체화된 것이죠. 현대사도 이제 아주 깁니다. 일제 강점기 35년의 2배가 넘습니다. 3.1운동으로 따져도 올해가 100주년입니다만은 3.1운동 자체 이후 일제 침략기는 26년 정도고 나머지는 다 현대사입니다. 형평사 쪽으로 따져도 22년 정도가 일제강점기고 나머지 74년이 현대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이라고 할까, 내면적인 교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참 정말 소득 있는 좋은 그런 또 오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토론 시간에 활발하게 토론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이기도 한데 6월 항쟁 직후 강의를 끝마치고 삼겹살집에서 어떤 교수고 술 마시는데 그 술집 주인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신이 아들 따귀를 때렸다라는 걸 흑군에서 얘기를 해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김일성이가 가짜인데 아들놈이 김일성이가 진짜라고 한다. 내가 진짜 김일성이가 연세대에 있거든. 입원하는 것도 본 사람이다. 해가면서 아들을 훈계했는데 아들이 대들더라. 그래서 따귀를 때렸는데 그런 놈은 맞아야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 생각하고 정반대 얘기지. 하여튼간에 그 양반한테 내가 가르칠 수는 없고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당시까지 현대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공정치,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 속에서 김일성이가 완전 가짜가 됐다. 99%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100%라 해도 그야말로 소수 몇 사람만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내가 근무하고 있던 신동아에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이종서 그 사람이 북에 있는 김일성이가 그게 진짜 김일성이다. 그 유명한 항일 투쟁을 한 그 김일성이다. 라는 걸 250몇 정도랄까 길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신동아가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본인 태도로 봤습니다. 아무도 항의 전화가 안 와요. 항의 전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도. 이상한 나라죠. 참 이상한 나라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때까지 그의 해방 몇 년이 되나요? 87년이니까 42년의 대부분을 뭐 50년대 언제부터 이렇게 가짜론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까지 믿었던 그러면서 그것이 반공주의의 핵심이 그 사상이었는데 가짜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사를 어떤 식으로 배워왔고 반공정치랄까? 반공정책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치하는 게 그게 그럼 뭐란 말이냐? 그건 가짜에 세워진 거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명박 그 양반 잠깐 나와 있던 박근혜 그 양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한국인 모두한테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현대사를 알았더라면 그런 비극이 생겼을까. 특히 박근혜 그분의 경우 기본적인 몇 가지를 알았더라면 아무리 유신체제가 완전히 비밀 속에 전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암흑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이후에 퍼진 것들이 있어요. 이 박근혜하고 규탄의 그의 관계 그것만 알았어도 그것만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지가 됐어도 과연 박근혜 그분이 최순실이하고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보여줄 수가 있었겠느냐 생각 안 했었어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과거의 그 사지 행각이라고 할까? 중에서부터 목사도 가짜 목사라고 보는 건지 뭘지 몰라도 이상한 목사였어요. 그러면서 75년부터 아주 극단적인 반공운동을 펴면서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속에서 박근혜와 영과 육이 일체되는
그러니까 미국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잭페민이 암흑의 영과 육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 박근혜 그 사람이 한 번도 그걸 반성한다든가 잭페민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보기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거든요. 예, 이거 훨씬 좋네요. 나이가 나쁘면 힘들어요. 이거 아주 좋네요. 예, 이제 좀 힘 안 들여도 얘가 척척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그렇게까지 중용이라고 할까? 자기의 대용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역할을 뺏겼던 거 아니에요. 현대사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비극, 국가적 손실 이런 걸 불러온다. 그 생각을 그 박근혜 그 양반 수감한 그걸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현대사는 워낙 현대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얘기가 많고 광범위하니까 일제시대 몇 배가 되는 현대사니까 그 중에 현대사 전체를 관통한다고 할까 이해하기 좋은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친일파 문제, 하나는 선거, 하나는 민주화운동. 이 세 개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선거, 민주화운동은 하나의 혼연일체라고 할까 그런 걸 이루면서 우리 사회를 변모시켰다라는 모습을 제가 부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친일파라는 것이 왜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냐?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일제시대의 친일파보다도 해방 후 친일파가 엄청 힘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 때 친일파보다 해방 후 친일파가 월등 강력했다. 그게 현대사다. 한다면 좀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제 때 친일파들은 어떤 부문이건 간에 올라갈 수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재산 이게 되게 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 친일파들은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끝없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권부를 장악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친일파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먼저 여러분들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친일파를 그렇게 욕하냐? 왜 친일파를 한국인들이 나쁘다고 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행을 많이 하시고 동남아는 값도 싸잖아요. 예컨대 인도에 갔을 때 친일파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베트남에 갔을 때 친불파를 나쁘다고 하는 걸 들어봤느냐? 필리핀에 갔을 때 친일파를 욕하더냐? 여러분들 그 관심 가져보셨어요? 그 지방 여행하실 때?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친일파를 욕하냐? 나쁘다고 보느냐? 제 애비가 친일파인데
친일파라고 보면 한사코 우레비는 친일파가 아니다. 왜 이랬었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 아주 쉬운 건데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하는 문제죠. 필리핀에서 친일파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증오받는 사람들은 징불파가 아닙니다. 징불파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지만 좋게 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중국인들을 아주 싫어했지. 한때는 미국인들을 정말 미워했지만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일본인들을 한때도 참 미워했어요. 일본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4년간. 인도에서 친일파는 결코 요거도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의 경우 친일파가 왜 나쁜가? 이 질문은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어디서 했어요? 한국인들이. 만주라고 누가 하시나요? 또 독립운동 하면 한국인들 대다수가 떠오르는 게 만주, 북간도, 서간도 또는 상해, 중경 이런 식으로 해외를 많이 떠올려요. 독립운동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일어났죠. 아까 얼마 강조했던 거지만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운동. 그러나 조직적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립군까지 만들고 해가지고 항일 투쟁을 하는 적극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그런 것은 해외에서 주로 있었지 국내에서 지하 투쟁이 있었긴 하지만 일본 경찰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어떤 공산주의자의 지하 투쟁도 되게 오래 못 갔어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간디가 인도에서 독립투쟁을 할 때에 어디 이집트 가서 오거나 이란 가서 오거나 영국 가서 하는 걸 봤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있었죠. 진일파가 왜 나쁜가 하고 독립운동이 왜 해외에서 그렇게 일어났는가? 이 부분은 같은 겁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동남아 인도 지배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간디가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얼마나 연설을 했잖아요. 간디가 잡혀가면 간디 부인이 했잖아요. 내로도 수많은 글을 써서 독립운동을 폈잖아요. 한국은 일제시간 내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느냐?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3.1운동 직후 20년대에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 약간의 제한적인 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문화정치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지배방식, 특히 일본의 마지막 일제 말의 군국주의 파시즘 이런 걸 연상할 때는 더 심한 거지만 전혀 지배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밑에서 복무한 자들도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일제 때 친일파들은 이보다 더 나쁜 짓을 몇 가지 더했더랬어요. 여러분들 황국식민화운동이라는 거 다 배웠잖아요. 일제 말에 황국식민화운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전에는 그걸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국인들이 모임수인이 수많은 시인이건
유지자들이건 명사들이건 스님들이건 그냥 열렬히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부분 기억하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친일위원이라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더랬는데 거기에서 친일 인물을 3건일까 5건일까 두목에 체포를 했어요. 중요한 친일 인물들만 적어냈죠. 그런데 제일 대다수의 인물들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일제 말에 해당됩니다. 옛날에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거나 땅을 뺏기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인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다시는 나치, 일본 군국주의 같은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전범재판이라는 걸 독일, 일본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또 그러한 재판을 바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한국 친일파들은 거기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일제 말 일본의 침략전쟁, 군국주의 침략전쟁, 살육전쟁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넘어서서 한국인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일본인이 되라, 천황의 적자가 되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광순이 얼마나 글 많이 하였습니까? 글을 많이 쓰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러고는 그 일제말 수많은 물자들, 집에서 쓰는 쇠붙이까지 전부 다 징발하는 게 애국이다 하고 떠들어댔다 이 말이에요. 뭐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겠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는 나쁘다. 한국인 사이에는 그게 너무나도 깊이 배어있게 됐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제 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해방 후 새 나라 세우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또 필요하고 하니까 친일파들에도 반성을 할 수 있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현대사 시간에 빼놓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질 친일파들 다수가 처음에는 도망치고 다니다가 해방이 됐을 때 경찰의 80%가 도망가 없어져 버렸어요. 경찰 사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일제 패망이라는 암흑,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지? 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미 군정의 포고문 이런 데 모두 다 현직에 와서 복무해라 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그해 12월까지 물러가면서 일본인들이 차지했던 높은 자리까지도 이제 한국인한테 많이 배당이 됩니다. 경찰 같은 거, 군 같은 거 대표적이죠. 관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해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또 이승만 아주 반국적인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부터 국내에 정치 기반도 없고 하면서 또 그 양반은
정치 자금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도 친일파들을 국내에 10월 16일 45년 부르면서부터 아주 가까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더랬어요. 거기서 또 친일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된 거다. 그리고 이승만 그분이 좀 있으면 단정운동이라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남방만이라도 자율적인 정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앞장선 게 누구겠어요? 친일파들. 분단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통일국가 되면은 반드시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고 할 거다. 그걸 막으려는 거. 50년대 영국의 한 신문 더 타임즈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피어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 해외에서 한국을 경찰국가라고 불렀는데 한국인들은 이승만 정권을 친일파 정권이라고 했어요. 이따가 그 이유는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친일파들은 유신체제에서도 굉장한 힘이 있었다고 할까? 그랬어요. 유신체제는 따지고 보면은 일본 군국주의 세리받은 젊은 청년 장교들, 일본 그 자들이 이륙 쿠데타라든가 그런 걸 일으키면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능률적이고 막강한 권력, 그걸 한국적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도 친일파가 강고양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점점 없어질 때겠는데 강고에 있었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이 박근혜 그 양반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그건 그 당시 교육부총리도 겉으로는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니까 교과서 어떻게 해야지 않느냐 떠들어댔지만 할 의사가 없었어요. 어떤 자료에는 최순실이가 부추겼다라고 또 얘기하고 교과서 관련 담화에 그 최순실이가 가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라는 그야말로 유신체제를 회귀하는 72년 이전 유신체제 이전에는 우리나라 교과서, 국사교과서 다 검정했어요. 유신체제가 돼서 74년에 최초의 국정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랬을 때 그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하는 데를 찾아가 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2번쯤 가봤는데 그 동아일보사 옆에 있는 청계천 거기서 주의 많이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친일파들이 국정교과서 만든다. 친일파들이 살아남으려고 국정교과서 만든다. 그래요. 좀 너무 심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국정교과서에 제일 열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 친일파가 이렇게 장구하게, 친일파들이 죽었어도 자연연령 때문에 그 손들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또 그걸 지지하는 다른 비슷한 경향을 가진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끔 하는 면이 있었어요. 친일파들이 그러면은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민주주의 파괴. 아까 유신 제재 얘기했지만 50년대 민주주의 파괴하는데 누가 앞장섰느냐. 조금 이따 3.15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분단 체제 고착화, 남북 대립 뭐라고 할까, 가열하라고 할까, 이런 데에도 진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민법을 만들 때 이승만 그분은 미군정 시기에는 진일파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들었을 때 해야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쌌더니만 이 양반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진일파를 적극 옹호하면서 반민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럴 때 진일파들이 가장 내세운 것이 반공을 하려면은 진일파를 가둬서는 안 된다. 진일파를 처단해서는 안 된다. 진일파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고 반공을 발사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면서 반공을 전면에 강력히 내세웠어요. 반공을 내세운 것을 통해서 진일파 그 악질적인 옛 모습을 세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분단 운동에 아까 단정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정 문제, 이 분단 문제에 친일파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쓴 글에는 북쪽도 이 분단에는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를 빼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친일파가 특히 분단을 강화한달까 고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전도시키고 헝클어 놨다. 우리는 해방 3.1절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얘기를 3.1운동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복절 3.1절을 뜻깊게 맞이한 적이 있었느냐? 한번 그 생각도 해보자고요. 광복절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에 제대로 광복절 기념식 한 것 같냐? 여러분 그때 신문 펼쳐보세요. 왜 이렇게 참담한 광복절이냐? 50년대 최석채라는 언론이 우리나라 60, 70년대까지 가장 유명한 언론인으로 꼽힙니다만 전관호, 송관호와 함께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와요. 3.1절 기념식장에 가보자. 단상에 거드름 피고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냐? 나는 연마들을 더 보태는 걸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차마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뭘 읽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때나 60년대나 70년대 행사 있으면은 동원하는 게 학생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행사장에 갔는데 돌아갔다 와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정의를 위해서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어떤 것도 그 행사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 친일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치관을 흐트려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은
지적이 50년대도 많이 되고 70년대도 많이 되고 그랬더랬어요. 친일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 문제를 지금 법을 만들어서 처단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친일위원이 노무현 정권 때 만드는 거 그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했느냐 이런 반문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 근대사를 정확하게 아는 걸로 해서 이 친일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식시킬 수가 있는가, 일제잔재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뇌리에서 정신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 아이고 글쎄요. 선거는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독재자들이 악용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경우도 오랫동안 선거해서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더랬어요. 무엇 때문에 선거하느냐, 저런 선거 하려면은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치인들, 썩은 정치인들, 저런 놈들한테 고양이 앞에 생선충골 아니냐. 우리가 정치인들 욕을 참 많이 하고 살았지. 이것도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이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선거 없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선거가 독재자한테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 것도, 그래서 민심을 반영한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도 그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인을 이 선거를 통해서 뽑으려는 노력, 이런 걸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느냐. 그냥 광복절, 3.1절 노래 하나 부르고 묵념하는 걸로 끝낸 거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와 함께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은 선거라는 민심의 반영, 그게 없이 꼭 일어나는 것만 아닙니다. 이 선거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민심이 확인되는 속에서 민주화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라든가, 선거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에 분노해서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서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또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정치를 바꾸는, 민주주의로 우리 사회를 가게 하는 그런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의식, 삶 자체 모든 것을 크게 바꿔놓는 거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민주화운동은 하나의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데에서 큰 역할을 해내는 거다. 이 점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 점을 또 3.1운동 해방의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걸 오늘 3.15 부정선거와 4.월혁명 또는 4.19 이가 우리 헌법에 있는 한국 전문에 있는 그 다음에 유신 정부 마지막 선거였던 12.12 총선과 부마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냈는가, 어떤 큰 발전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로 그 이후 것은 과연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3.15 부정선거와 4.월 혁명 또는 4.19 가지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도록 하죠. 3.15 부정선거 뭐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은 걸 거예요. 이런 3.15 부정선거가 어째서 일어나게 되느냐? 도대체 청행복로할 참혹하기 짝이 없는 후한무치한 짓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죠. 이런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 두 개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그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또 하나는 자유당 고관들 그리고 장관, 차관, 경찰국장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3.15 부정선거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큰 범위에서 3.15 선거를 총괄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기에 간단하게 적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너무 짤막하게 써서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이 그 3.15의 얘기까지 큰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어째서 이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렇게 3.15까지 이르는데 큰 역할, 총괄 기획하는 그런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3.15가 나타나는 데는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아주 멋들어진 선거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 56년 선거, 하나는 71년 선거, 하나는 2002년 선거. 여기서 2개 선거는 참여를 안 하셨겠지만 나는 71년 선거는 군인으로서 참여했어요. 그때 놀라운 그런 광경도 보고 그랬죠. 2002년 선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참여를. 56년 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후보, 그리고 신익희 민주당 후보, 조봉암 진보당 추진위원회 후보, 이렇게 3명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조봉암이가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올 수 있었느냐? 이 이유가 간단해요. 54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봉암은 자기 지역구 인천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리를 다 뺏겼기 때문에 등록을 못했어요. 이 사람 인기가 부산에서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부산 정치파도 그때 국회의장을 했잖아요. 거기는 또 소리를 내려갔는데 다 틀렸어요. 마지막 자유당 제2인자 이기붕이가 나오는 부통령 후보죠. 56년 선거 때는 서대문으로 출마를
홀려버렸어요. 설마 이기고 우리가 내 소리 빼앗아가는 걸 그냥 두고 보겠느냐? 저도 다음 주에 하지. 근데 역시 다 뺏겼어요. 자유당 쪽에서는 조봉하면 안 된다. 52년 정부 통일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차점자가 됐는데, 대통령 차점자가 됐는데, 이제 저자가 더 크기 시작하면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54년에는 국회의원도 이 부분 보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6년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건 자유당 간부들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 선거가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3파전을 벌리면은 야당이 2명의 후보가 나오면은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도 쉬운 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나오는 게 가능했어요. 민주당 후보로 신익희 쟁면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대건 선거 구호가 폭발적이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걸 했어요. 세상에 민중들의 가슴에 이것처럼 파고드는 그런 구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배고파 못 살겠지만 탄압 때문에 못 살겠고, 전쟁 때 죽음의 공포를 얼마나 맛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학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보자, 바꿔야겠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안 돼서 전시적인 분위기는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익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조봉암한테 찌게 하는데 표를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이승만과 자유당은 가슴이 절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대통령 득표에서 이승만이가 508만 표인가? 뭐 제일 많죠. 그런데 조봉암이가 210몇만 표고 무효표로 나와 있는 180만 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민주당은 조봉암을 미워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니까 조봉암을 못 찍게 하려고 추모표를 찍으라고 했어요. 추모표는 다 무효표예요. 죽은 사람한테 찍은 거니까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180만 표가 나왔어요. 둘을 합치면은 이승만 표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정선거 중에 54년, 52년은 선거운동 부정이 아주 심했어요. 개표 부정을 아주 심한 게 이 56년 선거예요. 조봉암이가 나중에 이승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고. 내가 이겼는데 개표 때문에, 개표 부족 때문에 탈락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민족을 태양, 그때 이승만 그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서울을 보면은, 서울은 그래도 부정선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은 신익희표라고 볼 수 있는 무효표가 28만 표. 그 위대한 이승만 그분 표가 20만 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 표보다 많냐. 이승만 6대 독자라고, 그래서 자존심이 유난히 강하다. 어떤 분이, 송건호 선생이 그렇게 글을 썼는데, 하여튼 간에
이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온 국민이 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놨다. 이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었을 거다. 자유당은 조상집이라고 그때 신문에 제목이 그렇게 뽑혔어요. 자유당은 조상집. 왜냐? 부통령 후보로 나온 민주당의 장면이가 이기봉을 두르고 될뻔했다. 이것도 이상한 선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도대체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다른 당에서 서로 나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 누구나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전에는 헌법을 2번이나 바꿨는데 이승만 이분이 중심이 돼서 그 항목을 안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이유가 있다. 하여튼간에 가을 날씨 보고 늙은이 죽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81세예요. 옛날 81세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자유당으로서는 조국인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54년 4.4.5 개헌에서 해피임은 그 부분을 명문화시켰어요. 대통령 고리 시에는 부통령이 승계한다라는 걸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니 꼼짝없이 쟁면이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상집이죠. 사실 이승만 이분은 자기 정적을 독재자들이 되게 그렇다고 하는데 아주 미워했어요. 김구 그분이 49년 6월 26일 경교회담 2층에서 비명의 백주지 12시 조금 지나서 그렇게 종탄을 맞고 안동이 종탄 맞고 쓰러지는데 하여튼간에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대부분이 침입하지만 그것도 그게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들 하지요. 또 조봉화 결국 58년 7월 31일 전 서대문 형무소 교수대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처형됐다. 작년 이분은 56년에 부통령이 돼서 자기 자신이 부통령 이제 취임하려고 대통령과 함께 8월 15일 날 그 취임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의자를 단상에다가 세워놨는데 자기 의자가 없어요. 황당했죠. 그 다음에 취임사를 부통령 취임사 국가 부원수니까 읽으려고 기다리는데 대통령이 자기 취임사만 읽고는 길을 안 주니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장래 내빈들한테 소개하는데도 끝내 대통령이 소개하는데 자기는 빠졌어요. 한 달 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정병희 최고위원이니까 참석했는데 총알이 안 나왔어요. 다행히 장면은 살아나서 손을 다치는 그런 걸로 끝나고 말았는데 장면이 부통령 시절에 참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런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15 부정선거가 치러진 데는 장차관이라든가 자유당 간부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선거를 지휘했다고 할까 현장에서 해나가는 거 이건 경찰들이에요. 경찰 수립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일파가 이유는 이런 3.15 부정선거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당시 장관은 11명입니다. 그 11명 중에 8명 나는 친일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차관이 12명인데 역시 8명 친일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경국장, 도경국장 56명 선거는 경찰이 온 거예요. 한 명을 제외하고 그 한 명은 이력서에 토건으로 나와 있어요. 일제 때 이력서가. 나머지는 전원이 다 친일파. 그러니까 그런 선거가 저질러진 거 아니냐. 마산에서 참 그야말로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줬더랬는데 그런 더러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전국 어디에서 제대로 뭐가 없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마산이 크게 일어났고 광주도 꽤 크게 일어났고 진주, 서울 몇 군데에서 조금 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마산에서 악질적인 3.15 의거에 대한 지독한 탄압이 있어서 제2차 마산위기가 훨씬 크게 일어나는데 그걸 초래하게 된 데는 사찰 사찰 개장 주임이 제일 높은 종북애들이니까 이쪽이 부정선거라든가 중요한 걸 지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친일파다. 여러분들 김주열이라는 시체와 함께 연상이 되는 그분 생각이 날 건데 그 김주열을 바다에 떠뜨린 것도 친일파예요. 박종표라는 일제 때 헌병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간에 4.15혁명, 4.19 4.15혁명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아까 엄청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유, 해방 후 그렇게 자유 좋았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죠. 남이나 북이나 자유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4.19, 4.15혁명이 나오고 또 자유. 특히 문화예술계, 지식, 학문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뛸 듯이 좋은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뭘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시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유도시를 썼습니까? 박두진, 조지훈, 또 김수영. 김수영이는 4월 26일 그날을 그 하루 일과를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떨리는 그 가슴을 주체 못하면서 따라다니는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시인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사회부를 찬양합니까? 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는 크게 자리 잡게 됐다.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불쌍한 신세였는데 사실 그 다음 해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4월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그분이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 않느냐. 4월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어떻게 허지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회부가 나면서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치주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유당 정권 때는 깡패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치 깡패라고 하죠. 여러분들 장군의 아들
그게 1, 2, 3 있더라고요. 그 50년대 얼마나 신나게 그냥 막 휘두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무법, 불법, 주먹법의 시대. 그런데 4.19가 나니까 과도정부 수반이 된 그분은 이승만 계열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허정 과도수반이나 제2공화국 장면 총리나 다 자유당 때와 같은 이승만 정권 시절의 무법 불법 시대, 이건 끝내야 되고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60, 70년대, 80년대 그 이후도 큰 역할을 하죠. 테크노크라트 또는 직업관료, 직업관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장면정부 전후비에서 쌓여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규모 공채, 50년대는 백의 사회였어요. 어린애가 죽을 때도 하도 백이 원통해서 빽 하고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0, 70년대도 백의 사회예요. 지금도 백의 사회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백으로 공무원도 다 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이게 6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는 직업적 공무원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빈 교수가 나중에 경제부총리 하는 분인데 그것도 하는 분인데 장년 시대를 그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성취형 관리들도 나타났다. 뭐냐면은 공무원으로서 권력만 휘둘리는 거, 돈만 벌려는 거, 부정리 삼는 거가 아니라 뜻깊게 일을 하고 싶다. 자기 자신의 기량을 펴고 싶다. 이런 공무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유학 갔다 온 새로운 공무원들, 공무원 그분들한테 경제 문제 같은 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50년대 후반부터 생겨났어요. 이게 장면정부 와서 커지고 그 뒤에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또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속에서 장면정부가 8월 23일 1960년 탄생할 때 모토로 세운 것이 경제제일주의입니다. 경제제일주의. 모든 것은 경제 발전에다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겠다. 건설, 발전 이런 게 이때부터 그냥 남발되다시피 하는 거죠. 국토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등 인프라 조성 사업. 그래서 전력 예산을 61년에 60년에 2배 이상으로 높이는 거. 환율 같은 것을 2배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현실화시키면서 이건 수출 경제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면을, 물론 장면정부 때까지도 아직 수출이라는 게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개혁들이 있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1년 4월에는 만들어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시기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사실 장면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는 한 것 같은데 한 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1년도 못 가서 쿠데타가 나는 거니까 참 어려운 거죠. 평가하기가. 어쨌든 간에 4월 혁명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자립경제를 이뤄내자.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자. 국토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거기에 장면정부가 뭘 좀 해보려고 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적한 게 있죠. 의혹사건 제기. 아까 얘기한 조봉암 죽음 이런 것도 어째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문제가 제기됐죠. 제일 크게 제기된 건 김구의 죽음이었어요. 여기서 김구와 안두희 이 운명 속에서 우리 현대사 이걸 한번 뒤집어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구가 항상 애국자로 존경받았다.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50년대에 김구나 여운형 이쪽은 협상파, 합작파 이런 비난을 받았고 김구 계통은 많은 사람이 숨어 살았다고 해야 할지 어렵게 살았다고 해야 할지 그랬더랬어요. 50년대 독립운동은 주로 이승만 초대 부통령의 이시영 이 두 분 정도만 얘기가 되는 김구 얘기는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남북협상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안두희가 군사재판을 받을 때 김구를 비난하면서 안두희는 민족의 영웅이라고까지 찬양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안두희를 대한민국에서 표창해야 한다고까지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안두희도 아주 근사한 변명을 했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두희는 무기를 받았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풀려가지고 상당한 계급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상한 게 그게 소령, 중령, 대령, 설이 다 달라요. 어째서 마지막 계급이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양구에서 납품업자 얼마나 큰 돈 봅니까 그때. 그런데 4월 26일 이승만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양구 청년들이 안두희 집을 쳐들어가서 부수고 안두희를 때리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섭냐. 그 순간부터 안두희는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김구는 우리 독립운동의 심볼로서 통일의 심볼로서 60년대부터 강렬하게 부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근데 김구 죽은 뒤 다시 부활되는 걸 김구의 부활이라고 할까 백범의 부활이라고 누구는 썼습니다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두희는 나중에 이놈한테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다가 맞아 죽는 거죠. 나도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한번 갔었어요. 수많은 과거사 사건 아까 전쟁 전후에서 일어난 제주 4.3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진상규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 발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기법 이런 게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극단적인 반공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중립국 외교도 해야 한다.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나라 우방이 미국하고 월남 정도가 있었어요. 대만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야 하는데 안 가까운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또 가깝지도 않았던 유럽하고는 사이가 나빴어요. 한국을 비판하거든. 하여튼 간에 이제는 우리 폭을 넓혀서 우방도 넓혀야 되고 중립국과도 관계를 갖자. 일본과도 이제는 관계를 갖자. 이런 폭넓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4월 혁명 4.19다. 물론 노동운동 그때는 교사가 제일 단일 세력으로 컸어요. 그래서 교원 노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이러한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문화,
사상 또는 학문 그리고 경제 모든 면에 걸쳐서 4월 혁명은 큰 변화를 준다. 그래서 나는 4월 혁명 4.19는 제2의 해방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제 18년 이승만 정부는 12년간을 집권했어요. 박정희 정부는 18년을 집권을 했어요. 30년 우리나라 현대사의 제일 큰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죽은 신익희 표가 한 이승만 표보다 서울에서 더 많았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 박정희 이분도 근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박정희 그와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고서 과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겠느냐. 90년대 언젠가에 그런 때 보면은 박정희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죽은 박정희 인기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8년 이 긴 세월 집권했을 때 그때도 박정희 인기가 높았을 거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땠을 거예요? 박정희 이분은 민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을까? 선거가 그래서 참 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심이 참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여론조사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유신시대라는 건 선거가 있었느냐, 있었더라도 그게 무슨 선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민간정부 시절, 이 정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박정희 정부 18년은 3개로 나누게 됩니다. 61년 5.16에서 63년 제3공화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건 군정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군사 정부 시절이죠. 그 다음에 민간 정부 시절, 그리고 72년부터 79년 11.25까지가 유신체제예요. 이 세 시기를 나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기, 민간 정부 시절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봐야 해요. 잘 돼 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나중에 유신체제에서나 전두환 신군부 체제에서나 민주화를 요구할 때 한 말들이 있어요. 3공화국 헌법으로 들어가면 된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된다.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꼭 옳은 얘기냐는 것은 젖혀두고 그 양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3공화국은 일정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룰이 그걸 그냥 싹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를 모르고 유신체제고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잘못을 또 범하거든요. 그것도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민간정부 시절에 3번의 큰 선거가 있었어요. 63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입후보 하는데도 군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한때 반대했어요. 혁명공약 5.16 대통령하고 혁명공약 6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거 있지 않느냐.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박정희 당신도 군인으로 되돌아와라. 이게
63년 2월달에 강력하게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8 선언명 2.7 선언이라는 선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박정희가 국민한테 나는 대통령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걸 워낙 센 압력이 군부로부터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박정희 이승만은 맨 독재만 한 사람이다, 꼭 그렇게만 되진 않아요. 권력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63년 선거, 참 재미난 선거였는데, 그때는 라디오, 텔레비가 거의 갖고 있었지 않고 텔레비로 뭘 하지도 않았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윤부선이가 계속 이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박정희가 15만 표로 리드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 가운데 최고로 표가 적어요. 근소한 차이예요. 이 선거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됐느냐? 우선 선거 자체는, 이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선거였어요. 남북 선거예요. 남쪽에서는 박정희가 다 우세였고, 북쪽에서는 다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충청남도,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윤부선이 이겼어요. 이 정도 좀 특이했죠. 그러면은 남쪽에서 이긴 것이 뭐 때문이냐? 유명한 사상 문제를 윤부선 쪽에서 잘못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일부 학자들한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에서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밀가루를 대량으로 유포한 것. 그때 큰 피해를 농촌이 입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가 대거 특히 전라도 쪽 살포되고 그랬는데, 그게 표로 많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또 그 당시는 권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15만 표라는 건 권력의 일부 표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여튼간에 이 남부지방에서도 도시에서는 윤부선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농촌 표를 통해서 박정희가 아주 근소하게 됐다. 제일 중요한 서울은 어떻게 됐느냐? 윤부선이 80만, 박정희가 37만. 2배 이상을 윤부선이가 이겨버렸다. 윤부선이는 어떤 자냐? 한반에서 일제시기 통틀어서 우리나라 최대 명문 가문의 하나다. 잘 살았다. 귀족 집안이다. 해방 후 한민당을 만들었고, 이승만 정권 초기에 장관도 막 하고 하면서 팔자가 좋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2공화국 국가수반 원수 대통령이 됐지만, 물론 실질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죠. 윤부선에 대해서 진보 세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아주 나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여당이 믿기 때문에 야당을 찍는다. 박정희가 너무 정치를 잘못하고 너무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윤부선을 찍는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많이 작용했대.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가. 그 다음에가 67년 선거예요. 이 선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서선거예요. 동쪽에서는 전부 박정희가 이겼어요. 서쪽에서는 전부 윤부선이가 이겼어요. 표차는 아주 많이 났어요. 이번에는 130만 표가 그럴 거예요.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이긴 건 확실한데, 서쪽에서 다진 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게 참 설명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서쪽에서는 다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전히 박정희는 경상도표가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71년 선거는 아까 56년 선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들어진 선거다.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멋있는 공약도 내걸었고 선거운동도 참 재미나고 유권자들도 누가 될지 몰라야 땀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71년 선거 그런 면이 많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월 10일인가요? 부산에서 김대중 유세가 있었는데 대단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중앙정부가 아연 긴장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중앙정부부라는 박정희 정권 18년은 중앙정부부 정권이라고까지 합니다. 중정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선거도 거의 총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부가 큰 역할을 한 거다. 하여튼 중앙정부부에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유라 부장한테 한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 그건 뭐냐? 이게 나의 마지막 선거다. 라는 걸 국민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정에서 결론이 냈어요. 그래서 이후락 내부로는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후락처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말 못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박정희와 제일 가까운 대구사범 동창으로 이제 저 호남 쪽입니까? 그쪽 사장 서정규 사람을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거예요. 그걸로 전주로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를 설득하게 됩니다. 서울 장충당 유세에서 참 김대중 후보가 대단한 우리나라 역사상 한 자리에 보인 임원으로는 최고 많은 인파가 그때 모였습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틀어서 한 자리에 보인 인원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김구 그분 장례식 때 미 대사관 보고서에 보면은 50만, 40만에서 50만 인파가 따랐다고 한국인들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때 인파는 80만이 아닐까. 물론 더 많이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박정희 후보가 며칠 후 장충당에서 이제 이 선거가 나의 마지막 선거다 라는 걸 간곡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선거 전날 4월 26일일 거예요. MBC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선거일 뿐만 아니라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라는 말을 좀 떨리게 나는 못 들었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앞에 말은 맞고 뒤에 말은 틀리죠. 마지막 선거다. 대통령 선거는 그게 마지막 선거였으니까 박정희 부분한테는. 근데 뒤에 후계자를 육성하겠다는 건 안 했으니까. 그 선거 결과 보고 박정희는 정말 놀랐다고 그래요. 분노했다고 해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마터면 내 의자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왜냐하면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선거 자금을 살포했다. 5,100억으로 나옵니다. 그 액수가.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나 방대한 조직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느냐. 이런 선거에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박정희는 또 기가 막혔어요.
5월달 연달아 치러지는 총선. 그 결과를 보고 박정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균형 국회가 나와버렸다. 야당이 거의 모든 도시, 영남지방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겼다. 그래서 공화당과 신민당의 의석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단독으로 신민당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제일 놀라운 건 부산과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7인가를 뽑는데 2명 빼놓고 다 신민당이 됐다. 그 유명한 DK 본부장 대구 5명인가를 뽑는데 8년간 국회의장을 한 이우상도 떨어지고 4명이 다 떨어졌다. 나는 우리나라 선거에 중에 제일 신나는 선거지에 들어갈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선이라고. 경상도 분들도 비록 대통령에는 누구를 찍었지만 대통령을 견제하게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안목이 높았던 때가 있다니까요. 대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분은 것은 부도. 이분은 한 번도 권력을 놓을 생각을 나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 2개를 치르고 나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굳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신체제로 가는 거다. 이제 유신체제 쪽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유신체제는 과연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면이 아주 강하죠. 국민 주권, 그러니까 재권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권 재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호수아비 기구가 주권적 수임기관이에요. 대통령을 거기서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하는 거지만 선출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라면 상권 분리. 그런데 국회나 사법부가 대통령한테 종속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1인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그래서 총통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아까 얘기했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이게 헌법 조문에서 다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유신 정치는 긴조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긴조. 기억나세요? 긴급 조치. 긴급 조치에서 통치된 권력이다. 긴조 1호에서 9호까지입니다. 긴조 1호에서 9호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 봉쇄하다시피 하는 거다. 그럼 싸그리 무시한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 유신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12.12 선거가 치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신 시기의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이제 6년 임기가 끝나면서 다음 대통령은 통대에서 뽑으면 되는 거고 99.99%로 체육관에서 뽑는 거죠. 몸살이어서 이분은 체육관에서 그걸 뽑도록 했어요. 하여튼 간에 국회의원도 임기가 이제 선거를 뽑는 국회의원은 6년이기 때문에 새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12월 12일 겨울철이죠. 이때 선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 적어놓은 게 있네요. 신민당 어디야? 32.몇%인데 32.8%, 공화당 31.7%, 통일당 7.39%, 무소속 28.1% 이렇게 나왔어요.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1.1% 더 득표했다. 신민당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주장했던 통일당 표까지 합치면 8.5%가 있겠다. 일부 학자는 무소속 표까지 집어넣지만 이건 안 돼요. 무소속은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때 동아일보니 크게 뽑은 게 야당이 1.1% 있겠다. 이건 정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유신 체제에서인데 더더군다나 긴조 구하에서인데 모든 긴급조치의 총하라고 얘기하는 게 긴조 구하 아닙니까? 정권을 비판 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선거에서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야당이 이겼다.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농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야. 한 신문에.